안녕하세요. 이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본격적인 내용.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궁금해요. 네, 독후 활동지로 이제 잘 적어주시면 제가 네, 한번 멋지게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작가 소개 제가 먼저 드리는데요. 작가 소개하면 정약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죠? 그래서 이 정약용에 이렇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선 후기 따뜻한 진보주의자, 가슴이 따뜻한 진보주의자, 또 뭐, 조선 후기 맥가이버, 뭐, 셜록 홈즈, 조선의 다빈치, 뭐, 다산적양호,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다 맞는 얘기죠.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지식인이었고, 음, 원래는 이게 1789년 정조 한 13년 정도에 문과에 급제해서 부승지 그리고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죠. 그래서 굉장히 정조와의 이 특별한 총애를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문장이나 뭐 유교 경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저는 천문 그리고 뭐 과학 그리고 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밝아가지고 1793년에 수원성을 설계하는 기술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때 금지되었던 천주교를 가까이 했다는 이제 무고를 당했죠. 그래서 1801년에 순조 때 강진으로 귀양을 갔죠. 네, 그래서 그 귀양 가면서도 이 사람은 쉬지 않고 네, 귀양사를 하면서도 500여 권의 책을 예, 저술했죠. 한 18년 동안 500여 권을 썼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요렇게 해서 두꺼운 책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8이 사람이 이게 18년 동안 귀양살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스인 인생이지만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 책을 저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그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사람 정약용의 저는 이제는 가장 좋았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정치를 18세기 조선의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생활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저서를 남긴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원래 이렇게 큰 사람 뒤에는 집안을 든든히 지키며 내조하던 아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그 정약용의 아내가 풍산 홍씨 부인이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연상녀였다고 하죠. 예. 그래서 남편 이 정약용이 40세 이게 살던 곳을 떠나서 전남 강진으로 귀향을 가서 57세가 돼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한양을 올라와서 그 17년, 18년 동안 육남 삼녀의 좀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예, 굉장히 이제는 수신제가에 힘쓰죠. 근데 이 구남매 중에 6명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6명씩이나요. 그리고 막내가 이 정약용이 귀향길 오르기 약 한 1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님 뭐 총애를 받았던 정조의 총애만 받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정약용은 남자로서도 굉장히 이제 매력이 철철 넘치는 남자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편지 쓴 내용 중에 자녀들과 며느리한테 어머니랑 너희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모셔라 하고 이렇게 당부하죠. 내가 그곳에 없으니 너희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니? 엄마 좀 챙겨주렴. 막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음, 아내를 많이 챙겼다고 해요. 남자로서도 굉장히 이제는 전 매력이 있는 네. 그죠. 그리고 또 이제는 멀리서 항상 이제 자녀랑 집안을 다 다스리고 있었죠. 18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원격 교육인가요? 네, 그랬었고, 어, 또 저는 근데 이 홍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과 가정, 그 6명의 아이를 천연두로 잃었는데도 그래도 집안이랑 가정을 굉장히 이제는 잘 돌보았다니까 멘탈 갑오브가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정약용의 이렇게 책 보시면 알겠죠. 잔소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이 3명의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6명이. 그러니까는 그 귀양 가서도 이런 네, 잔소리를 많이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자식을 잃은 서름을 저는 이 500권을 막 책을 이렇게 이렇게 저서를 하면서 이게 풀지 않았나? 그죠? 목민심서, 경세유포, 흠심서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작가 소개를 또 하자면 편역한 사람이 있죠. 네, 편집해서 엮은 사람이죠. 네, 이분은 오세진 교수이시고요. 네, 조선과 중국의 역사와 사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네, 현재 관련 서적들을 집필하고 강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 저는 서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8페이지요. 무엇보다도 딸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아직 어린 딸이 훗날 다산의 자식들과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교육용으로 읽히고 싶은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공부에 대해, 사회에 대해, 친구에 대해, 돈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시대를 초월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죠. 네, 이런 이제 의도로 썼다는 거랑요. 저는 좋은 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책상 모양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원본을 해석한 거. 그죠? 네, 그리고 원문이고 네, 검정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이 사람이 해설을 한 거죠. 그래서 어 그리고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각주를 달아서 설명을 해서 이해하기 굉장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서문. 네. 네 가지죠. 네. 1장은 뭐냐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다." 그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경제 생활을 이야기하다.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바라지도 마라. 제사상을 차리기보다 나의 책을 읽어다오." 그래서 전체를 4 장으로 구성되고요. 작은 글들이 46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위대한 이게 학자를 아빠로 둔 아들은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반면에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이 훌륭하신 분들은 자식에게도 참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 아무리 이게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로 보이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멀리 한양에 남겨두고 유배기를 떠났던 아버지의 그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하는 부분에서 어느 세대나 비슷한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 저도 46 살인데 맨날 아버지가 네, "차 조심해라." 네, "운전 살살해라." 막 이런 잔소리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으든 안 들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세요. 그런데 저는 또 보면서 어떤 곳에서는 그냥 '아우 이렇게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앞에 일에 대해서 나도 기가 있는지 너 바꾸지 않는다면 살아서도 너랑 이제 왕래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죽어서도 눈은 못 감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다시 말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화내는 그게 있었거든요. 184쪽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만약에 함께 살았으면 자식들이 이제 파파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됐었고 뭐 반면에 '아 그래 진짜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책 내용을 다 읽으면 너무 좋지만 정말 이 책 내용의 이 서문 제목만 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다. 망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글 짓는 전통을 계승해서 자존감을 회복하여라. 단지 읽기만 한다고 해서 공부라고 부를 수 없다. 먼저 독서의 근본이 무엇인지 고민해라. 문화 사대주의를 버리고 우리 것을 찾아야 한다. 시대를 아파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제목만 봐도 너무 좋죠. "요즘 학생들의 공부 태도를 걱정한다." 저도요. "나는 이제야 독서의 진 면목을 알게 되었다. 세상을 한탄하는 시집기를 그만두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사람에게는 공부 욕심이 필요하다." 네, 이런 내용으로 1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책 내용에서 좋았던 내용을 요 정도로 추려 봤어요. 3 가지로. 27 페이지에 진정한 독서의 의미에 대한 거, 그리고 39 페이지에 공부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67 페이지에 공부 욕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음. 진정한 의미의 독서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독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생각도 많고 말도 이제 이렇게 이런 진정한 독서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참 이 정약용에 대해서 이런 정말 진정한 의미 독서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린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한번 볼게요. 20, 어, 20, 네, 7페이지 보시면요. 네. 26페이지부터 조금 내용 보면요. 진정한 의미의 독서를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배움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확고해야 독서의 참맛을 알게 된다.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랑 공경을 실천한 후에 진실로 배움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고 배움의 진정성을 가진 후에 비로소 참된 독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최소한의 가정 윤리가 몸에 배어 그러고 나서 후에 배움의 진정한 뜻을 둘 수가 있다고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진정성을 토대로 책을 읽을 때만 독서가 깊이 있게 되는 것이다. 아, 이 책 읽고 나 공경해야지. 효도하고 공경해야지가 아니라 효도랑 공경을 실천해야 그리고 나서 배움에 대해서 네,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공부 태도와 마음가짐 39페이지. 네. 저는 39페이지에서 보면은 다산이 항상 방종하는 자식들에게 공부와 몸가짐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겉모습, 행동, 태도, 말, 이 모든 것에 절제와 단정함이 있어야 공부도 제대로 된다. 방바닥에 늘어놓거나 짝다리를 선 채로 공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기 어려운 것을 예를 들었죠. 그죠? 다산은 공부란 것이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외적인 행동과 상태에서 온다고 보았다 그랬어요. 저는 요새 이제는 여러분들도 제가 언택트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줌 강의라는 걸 하거든요. 줌이 뭐냐면 이렇게 1대1로 선생님들이랑 강의하고 또 온라인으로 거의 요새들도 수업을 해요.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나 어머님들한테 강의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학교 가는 마음가짐으로 학교 가는 태도로 얼굴도 씻고 그리고 옷도 입고 네 이렇게 용모부터 단정하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막 내복 입은 채로 머리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무 늘보뿐이 안 되거든요. 나무 늘보 자세로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마음가짐을 이렇게 용모 그런 몸가짐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와닿았어요. 자, 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부 욕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67페이지. 네, 공부 욕심 보시면은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게 유배지에서 이런 식으로 확 그의 역작이 차례대로 이제 탄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목민신서, 흥흥신서, 그리고 경세유포 이게 다 사실은 유배지에서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이제는 이제 공부 욕심이 많았다는 거. 근데 이제는 문제는 이 사람이 건강이었죠. 건강. 다산이 남긴 수백 권의 책자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눈을 혹사시켜 얻은 결과물이었다. 다산과 안경은 불가분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경 쓴 정약용의 초상화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중풍에 걸려서 계속 몸이 아프다고 토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귀양살이의 모든 고통까지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는 그래도 공부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았던 네,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식들에게 경제 생활을 이야기하다. 경제교육 저도 이제 뭐 시키고는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도 정의를 잘 내렸을까? 네, 한번 볼게요. 비옥한 논밭보다 좋고 평생 써도 끝이 없는 것. 재물을 오래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이거 궁금하죠? 네, 가족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 네,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경제생활 바탕은 화목이다. 부지런하면 가난해질 수가 없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부정한 재산 축적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것을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본래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다. 먼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채소밭을 가꾸어라. 닭을 키우더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뽕나무를 심어라. 네. 한번 내용 제가 좋았던 내용 볼게요. 네. 책 내용 중에 좋았던 부분은 저는 71페이지 근검이나 그리고 주인의식, 연구하는 직업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근검이나 뭐 이런 내용 중에 제 이 원문인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보면요. 어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 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네 화재로 인해 소실될 걱정도 없으며 소나 말이 운반하는 고생을 치를 것도 없다.' 네. 게다가 죽은 후에 꽃다운 명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느냐. 재물은 꽉 쥐려고 할 때 손에서 더 미끄럽게 빠져나간다. 재물이란 점어와 같은 것이다. 점어가 이제 매기 같은 거죠. 막 꽉 잡으려고 하면 그냥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런 거에 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나이 들면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돈 쓰는 거 굉장히 한번 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선물로 한번 쏠게요. 네, 그다음에 주인의식.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직장을 다니실 거잖아요. 진짜 직장 다니시면서 꼭 이거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제는 의식이 뭐냐면 열심히 한 거는 나의 소유물이라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다. 그런 경우는 네 땅, 내 땅에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이제는 사실 뭐 건성건성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산초당도 굉장히 8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비탈이나 이런 데를 돌로 예쁘게 꾸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뭐든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네,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연구하는 직업인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3편에서 만나요.